저는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노화에 관한 것이죠. 거울 볼 때마다 낯설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주름이 많았나 싶다고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세대가 실제로 효과 본 피부 관리 비법입니다. 값비싼 화장품이 아닙니다. 병원 시술도 아닙니다. 집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 피부는 이미 늦었다고요? 천만에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작은 변화로 놀라운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챕터 1. 아침에 얼굴이 푸석한 진짜 이유.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먼저 보이시나요? 주름이요? 기미요? 저는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얼굴 전체의 톤입니다. 그리고 수분감이죠. 아침마다 세수하고 나면 어떠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푸석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달라집니다. 수분 보유력이 떨어지죠.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피부 장벽이 튼튼했습니다. 밤새 수분을 잘 지켰죠. 하지만 60대가 넘으면요.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요. 여기에 잘못된 세안 습관까지 더해지면요.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씻으시나요? 타올로 세게 문지르시나요? 세안 후 바로 보습 안 하시나요? 이런 습관들이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겨울철 난방 어떠세요? 여름철 에어컨은요? 실내 습도가 30% 아래로 떨어집니다. 피부가 더욱 메마르죠. 72세 김술래 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얼굴이 당겼답니다. 각질이 일어나서 스트레스였죠. 병원도 여러 곳 다녀봤습니다. 비싼 화장품도 써봤어요.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세수할 때 뜨거운 물 사용. 5분 이상 씻으셨어요. 수건으로 힘주어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옷 입고요. 머리 말리고요. 그때서야 화장품을 바르셨어요. 세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로 1분 이내 세안. 둘째, 타올은 가볍게 눌러서 물기만 제거. 셋째, 세안 직후 3분 안에 토너와 크림. 2주 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거울 보는 게 이제 무섭지 않다고요. 각질은 줄어들었습니다. 피부결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이후로는 실내 습도계까지 샀답니다. 50%를 유지하려 노력하셨죠. 한 달 후엔 더 놀라운 일이. 동네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어요. 요즘 좋은 일 있냐고요? 해결의 첫걸음은 간단합니다. 물 온도부터 바꾸세요. 세안 시간도 조절하고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35도에서 37도 정도요. 30초에서 1분 이내로 짧게 씻으세요. 타올질도 중요합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가볍게 눌러서 물기만 제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안 후 3분의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 안에 토너로 수분 공급, 크림으로 막아줘야 합니다. 실내 습도는 어떻게 하냐고요? 50% 전후가 좋습니다. 가습기 없으면요. 젖은 수건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도움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첫째, 욕실에 온도계 붙이세요. 세수 전 물 온도 확인하세요. 손목 안쪽에 대봐서요. 미지근하게 느껴지는지 체크합니다. 둘째, 세면대 옆에 타이머 두세요. 모래시계도 좋고요. 휴대폰 타이머도 좋습니다. 1분 재면서 세안하세요. 처음엔 짧게 느껴질 겁니다.
곧 익숙해집니다. 셋째, 화장대 물건 옮기세요. 토너와 크림을 세면대 바로 옆으로요. 몇 걸음이라도 줄이면요. 바로 바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습도계는 1,000원짜리도 충분합니다. 하나 구비하세요. 40% 아래로 떨어지면요. 가습기 틀거나 빨래 실내에 널어두세요. 챕터 2. 크림 바르는 순서가 피부를 망친다. 좋은 화장품 쓰는데 효과 없다고요? 그런 분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순서와 양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비싼 크림인데 왜 안 되지? 알고 보면 바르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피부는 층층이 쌓인 구조입니다. 각질층부터 시작해요. 표피, 진피로 이어지죠. 각 층마다 필요한 성분이 다릅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물 성분은 먼저요. 기름 성분은 나중에요.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 순서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요. 뒤에 바르는 제품이 흡수 안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르면요. 피부가 숨을 못 쉽니다. 오히려 트러블이 생겨요. 우리 세대는 특히 그래요. 아까우니까 듬뿍 바릅니다. 이게 모공을 막아요. 피부를 답답하게 만들죠. 68세 이명자님 얘기입니다. 매달 화장품에 20만 원 이상 쓰셨어요. 그런데 피부는요? 늘 번들거렸습니다. 뾰루지도 자주 났고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크림 바르시는 걸요. 순서도 뒤죽박죽이었어요. 양도 엄청났습니다. 크림을 먼저 바르셨어요. 토너를 나중에 두드리고요. 에센스는 동전 크기만큼 듬뿍이었죠. 많이 바를수록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제 방식대로 해보자고요. 토너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 에센스는 파탈 2개, 크림은 파탈 1개 반만요. 토너부터 순서대로요. 각 단계마다 30초씩 기다리면서요. 처음엔 불안해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써도 되냐고요. 3일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번들거림이 줄었어요. 일주일 후엔요. 뾰루지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엔요. 피부결이 한결 매끄러워졌어요. 화장품 값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피부는 더 좋아졌고요.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다니셨답니다. 한 달 후 또 만났습니다. 화장품 종류를 줄이셨더라고요. 4단계만 쓰신다고요. 피부 상태는요? 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올바른 순서 기억하세요. 적정량도 중요하고요. 토너는 500원 동전, 에센스는 파탈 2개, 크림은 파탈 1개 반 크기요. 각 단계마다 30초에서 1분. 기다렸다가 다음 제품 바르세요. 손바닥에 먼저 펴세요. 체온으로 데운 후요. 얼굴에 가볍게 누르듯이 흡수시킵니다. 문지르지 마세요. 두드리지도 마세요. 부드럽게 펴 바르세요. 아침에는 가볍게 3단계요. 저녁에는 충분히 4단계면 됩니다.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화장품 용기에 스티커 붙이세요. 번호로요. 1번 토너, 2번 에센스, 3번 세럼, 4번 크림. 둘째, 화장대에 작은 계량 스푼 두세요. 처음 며칠은 정확한 양 재면서 바르세요. 손에 익으면 저절로 됩니다. 셋째, 스마트폰 타이머 활용하세요. 30초로 맞춰두고요. 각 단계마다 올릴게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요. 목이나 손 마사지 하세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챕터 3.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면 생기는 일. 집에만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까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창문 너머 햇살 따뜻하죠.
좋아 보이죠? 근데 그게 피부를 늙게 만듭니다. 자외선은 유리창도 통과합니다. 정말이에요. 특히 UVA 아시죠? 주름 만들고 탄력 떨어뜨리는 거요. 90% 이상이 유리 뚫고 들어옵니다. 거실에서 TV 볼 때요. 부엌에서 설거지 할 때요. 베란다에서 화분 가꿀 때요. 다 자외선에 노출됩니다. 흐린 날은요. 자외선은 구름 뚫고 내려옵니다. 겨울철은요. 눈에 반사돼서 오히려 더 강해요. 자외선이 뭘 하냐고요? 피부 속 콜라겐 파괴합니다. 주름 만들죠. 멜라닌 세포 자극합니다. 기미와 잡티 만들어요. 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10년, 20년 후에요. 노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74세 박정자님 얘기입니다. 평생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셨대요. 집에만 있는데 뭐 어떠냐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요. 기미가 급격히 짙어졌습니다. 주름도 깊어졌고요. 특히 오른쪽 얼굴이요. 왼쪽보다 훨씬 심했어요. 알고 보니 거실 소파가 문제였습니다. 오른쪽 창가 쪽이었거든요. 매일 이 시간씩 TV 봤답니다. 그 시간 동안 한쪽 얼굴만요. 계속 햇빛 받은 거예요. 소파 위치부터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도요. 처음엔 싫다고 하셨어요. 끈적거린다고요. 가벼운 제형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부담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부터요. 스스로 알람까지 맞춰두셨답니다. 3개월 후 만났을 때요. 새로운 기미는 안 생겼어요. 기존 기미도 약간 옅어졌고요. 6개월 후엔 더 놀라웠죠. 친구들이 물어봤답니다. 무슨 시술 했냐고요? 피부톤이 균일해졌어요. 주름도 깊어지지 않았고요. 지금은요? 집에 있을 때도 매일 바릅니다. 습관이 됐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선택 아니에요. 실내에서도 SPF 30 이상, PA 이상 제품 바르세요. 아침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예요. 크림 바르고 23분 후요. 양은 동전 크기면 충분합니다. 얼굴 전체에 고르게요. 23시간마다 덧바르면 좋은데요. 집에서는요. 햇빛 강한 시간대만 한 번 더요. 끈적임 싫으시면요. 젤 타입 쓰세요. 에센스 타입도 좋고요.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자외선 차단제를 보이는 곳에요. 세면대나 화장대 가장 앞에요. 매일 아침 양치 후 바르세요. 잊지 않습니다. 둘째, 샘플 여러 개 받아보세요. 자기 피부에 맞는 제형 찾으세요. 백탁 현상 없고 가벼운 거요. 셋째, 손등에도 꼭 바르세요. 손은 나이 먼저 드러나는 부위예요. 외출 전엔요. 목과 팔까지 챙기세요. 흐린 날도요. 겨울에도요. 실내에서도 바르세요. 10년 후 피부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챕터 4. 잠자는 동안 피부가 살아난다. 밤에 어떻게 자느냐요. 아침 피부 상태 결정합니다. 믿으세요?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수면 습관만 바꿔도요. 피부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거요. 우리 피부는 밤에 재생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요. 가장 활발해요.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돼요. 손상된 세포 복구하고요. 새 세포 만들죠. 근데 이 시간에 안 자면요. 자더라도 얕은 잠 자면요. 피부 재생 제대로 안 됩니다. 베개와 이불도 중요해요. 높은 베개요. 목주름 만듭니다. 거친 이불은요. 피부 자극해요. 옆으로 자는 습관은요. 한쪽 얼굴에 압력 가해요. 비대칭 주름 만들죠. 실내 너무 건조하면요.
자는 동안 수분 날아가요. 아침에 각질 일어납니다. 70세 최영희님 얘기예요. 매일 새벽 1시 주무셨답니다. 아침 6시 일어나고요. 잠은 충분한데요.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이 푸석했고요. 특히 오른쪽 볼에만요. 깊은 주름 있었어요. 알고 보니요. 항상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주무셨대요. 수면 시간 11시로 앞당겼습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연습도요. 베개도 낮은 걸로요. 베갯니든 실크로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답니다. 일찍 잠이 안 온다고요. 똑바로 자면 불편하다고요. 저는 작은 팁들 드렸어요. 저녁 8시 이후 휴대폰 보지 말기.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양쪽에 쿠션 받쳐서 옆으로 못 돌아가게. 2주 차부터 변화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얼굴이 덜 붓더래요. 눈 밑 다크서클 옅어졌고요. 한 달 후엔요. 거울 볼 때 화색이 돈다고요. 3개월 후엔요. 오른쪽 볼주름이요. 눈에 띄게 얕아졌어요. 이제는 11시 전 자는 게 자연스럽대요. 똑바로 누워 자는 것도 편하고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무슨 좋은 크림 쓰냐고요. 그분은 답하신답니다. 잠이 보약이라고요. 수면 시간 개선이 핵심입니다. 자세도 중요하고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요. 잠자리 드세요. 처음엔 잠 안 와도요. 눈 감고 누워 있으세요. 베개는 6cm에서 8cm. 베갯니든 실크나 세틴이요.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최고예요. 불편하면 양쪽 번갈아 가며요. 실내 습도 5060% 유지하세요. 잠들기 전 나이트 크림 충분히요. 수분막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거요. 첫째, 침대 옆 시계 두세요. 10시 반에 알람 맞추고요. 그때부터 불 어둡게요. 휴대폰 멀리 두고요. 둘째, 베개 높이 주먹 하나 정도로요. 베갯닛 일주일에 2번 이상 갈고요. 셋째, 잠들기 30분 전요. 따뜻한 물로 발 씻으세요. 가벼운 스트레칭도요. 혈액순환 좋아져요. 깊은 잠 잘 수 있습니다. 가습기는 침대에서 2m 떨어진 곳에요. 분무 방향은 벽 쪽으로요. 숙면이 피부 살립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챕터 5. 먹는 게 얼굴에 그대로 나온다. 먹는 걸로 피부가 달라지냐고요? 의아하시죠?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식단만 바꿔도요. 피부가 놀랍게 변하는 거요. 피부 세포도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은 콜라겐 원료예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 돕고요. 오메가3는 피부 염증 줄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노화 늦춰요. 반대로요. 설탕과 밀가루는요. 피부 탄력 떨어뜨립니다. 짠 음식은요. 붓기 만들죠. 카페인은요. 수분 빼앗아갑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요. 식사량이 줄면서요. 단백질 섭취 부족합니다. 과일과 채소는요. 귀찮다고 잘 안 드시죠. 비타민 결핍돼요. 피부 칙칙해집니다. 69세 정미자 님 얘기예요. 항상 얼굴 붓고 칙칙했답니다. 아침이면 눈 퉁퉁, 오후 되면 다리도 부었고요. 며칠간 식사 일기 써보라 했어요. 놀라웠습니다. 거의 매일 라면이나 국수요. 김치찌개엔 소금 듬뿍이요. 과일은 귀찮아서 거의 안 먹고요. 고기는 비싸다며 일주일에 한 번이요. 3가지 바꿔보자 했습니다. 첫째, 라면 대신 삶은 달걀과 두부로. 둘째, 김치찌개 간 절반으로. 과일 하루 한 조각씩. 셋째, 물 하루 6잔 이상.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답니다. 입맛이 안 맞다고요.
싱겁고 배고프다고요. 견과류 한 줌씩 간식으로 드리라 했어요. 과일은 작게 썰어서요. 냉장고 앞쪽에 두라고요. 2주 차부터요. 몸이 가벼워진다고요. 한 달 후엔요. 아침 붓기 확실히 줄었어요. 피부톤 한결 밝아졌고요. 2개월 후엔요. 화장이 잘 받는데요. 3개월 후엔요. 살 빠졌냐는 말까지요. 실제론 체중 그대로였어요. 붓기가 빠지니 얼굴 라인 살아난 거죠. 지금은요. 라면 먹어도 스프 반만요. 매일 삶은 달걀 하나. 과일 한 조각은 꼭 챙긴답니다. 피부 위한 식단의 핵심은 균형이에요. 매일 달걀이나 두부로 단백질 한 접시, 과일과 채소로 비타민 섭취, 견과류로 좋은 지방 보충, 물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요.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줄여야 할 건요. 소금, 설탕, 밀가루, 카페인이에요. 라면은 주 1회로 제한. 국물은 되도록 남기고요. 커피는 하루 12잔으로. 빵이나 과자는요. 가끔 먹는 특별식으로요.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냉장고에 삶은 달걀 10개 준비. 아침마다 하나씩이요. 간편합니다. 둘째, 과일은 씻어서요. 먹기 좋게 잘라요. 투명 용기에 담아요. 냉장고 앞쪽에요. 보이면 먹게 됩니다. 셋째, 물병에 시간대별 표시. 오전 10시까지 2컵, 점심까지 2컵, 오후 3시까지 1컵, 저녁까지 1컵. 넷째, 소금통에 스티커 붙이세요. 절반만이라고요. 습관적으로 많이 넣는 거 막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먹는 것의 거울이에요. 오늘 접시 위 선택이요. 내일 거울 속 모습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거울 앞 불안에서 시작했습니다. 푸석한 피부, 늘어나는 주름, 칙칙해지는 안색, 막막했죠. 그 불안의 정체를 찾았습니다. 잘못된 세안 습관, 엉망인 화장품 순서, 무심코 지나친 자외선, 부족한 수면, 피부 망치는 식습관. 김술래 님 기억하시죠? 이명자 님도요. 박정자 님, 최영희 님, 정미자 님, 그분들 이야기 들으며요. 나도 저래 하고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분들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하지만 작은 실천으로요. 놀라운 변화 만들어냈습니다. 세안 물 온도 하나, 크림 바르는 순서 하나, 자는 시간 1시간. 이것만으로도 피부는 살아났어요. 거울 볼 때마다 느끼는 안도감.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요. 미지근한 물로 짧게 세안하세요. 내일 아침엔요. 순서대로 화장품 바르고요.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마세요. 오늘 밤 11시 전 누우세요. 내일 아침엔 삶은 달걀 하나, 과일 한 조각 챙기고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완전히 다른 거울 속 나를 만들어줍니다. 피부 관리는요. 나이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배우는 여정이에요. 다음 시간엔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천연팩, 마사지 방법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어보세요. 그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피부 화장품입니다. 고맙습니다. 약속을 잊고 물건을 두고 말하려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마다 나 치매 오는 거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십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매처럼 보이지만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관리하면 늦출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어요. 혹시 치매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며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스스로 걱정하며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치매가 아닌 다른 문제로 진단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노인 우울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우울증은 젊은 시절의 우울증과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슬프거나 우울하다는 감정보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중력 부족, 말수가 줄어드는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잠이 잘 오지 않고 몸에 힘이 빠지며 예전에 즐기던 일들에 흥미를 잃게 되면서요. 자연스럽게 뇌 기능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기억력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축소해서 말씀하시는 반면요.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더 심각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라고 걱정하시며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죠. 몇 달 전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73세 김순덕 님이셨는데요. 처음 오실 때는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선생님, 저 치매 맞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지내시면서부터 이런 증상들이 시작되었다고 하셨어요.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고요. 낮에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약간의 저하가 보였지만요. 뇌 영상 검사에서는 나이에 비해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울척도 검사에서 중등도의 우울증이 확인되었죠. 그분께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고요. 동시에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약 3개월 정도 지나자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많이 맑아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현재는 항우울제 치료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합창단에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일주일에 2번씩은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계십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인지기능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내가 치매인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데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인 우울증은 치매와 달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사회적 활동을 늘리고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가면 기억력도 함께 회복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들어 잠이 잘 안 오거나 예전에 즐기던 일들이 재미없어지고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면서 동시에 기억력 저하를 느끼신다면요.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더 빠르고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진짜 걱정해야 할까요? 단순한 건망증과 초기 치매를 구분하는 것은 때로는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관찰입니다. 본인은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데 가족들이 요즘 좀 이상해라고 말한다면 귀 기울여야 합니다. 평소 성격과 다르게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의심이 많아지거나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행동들이 나타날 때 특히 주의해야 하죠. 또 하나 중요한 구분점은 방향 감각입니다. 평소 잘 알던 길에서 길을 잃거나요. 집 근처에서도 헤매는 일이 생긴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나 날짜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난해 이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78세 박철수님이셨는데요. 처음에는 아드님이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다며 모시고 오셨습니다. 본인은 별로 문제없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검사받는 것을 꺼려 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칠 전에는 평소 매일 다니던 동네 슈퍼마켓에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못 찾아서 1시간 넘게 헤맸다고 하더군요. 또 평소 온순하고 말수가 적으셨던 분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시고요. 며느리가 자신의 물건을 숨긴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날 점심 메뉴를 3번이나 물어보시는데요. 답해드려도 10분 후면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분들도 본인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요. 조기 발견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요. 진행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현재는 치매 진행 억제 약물을 복용하시면서 주 3회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가족분들과 함께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고요. 예전에 즐기시던 바둑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서 일상생활은 거의 독립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가족관계도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가족의 관찰과 조기 개입이었습니다. 만약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어갔다면 더 심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치료 효과도 지금보다 훨씬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걱정한다면요. 본인이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앱들이 있으니 먼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조기 발견이 가져다주는 희망입니다. 치매라는 진단이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부터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를 계획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적절한 치료로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종합적인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지기능 검사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드물지만 뇌종양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나 비타민 결핍 같은 교정 가능한 원인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혈액 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뇌 MRI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뇌의 구조적 변화, 혈관 상태, 그리고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나이가 있으니까 굳이 그런 큰 검사까지 해야 하나라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확한 진단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몇 년 전 만났던 71세 최영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6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걷기가 힘들어지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서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저희를 찾아오신 것이었죠. 처음 배웠을 때는 정말 전형적인 치매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방금 전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뭔가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증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고 보행 장애가 함께 나타난 점이 특이했거든요. MRI 검사를 해보니 뇌의 한쪽 부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지만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눌러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신경외과와 상의해서 수술을 진행했고요. 수술 후 약 3개월이 지나자 기억력이 상당 부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요. 일상생활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까지 좋아지셨어요. 현재는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에 치매라고 진단받았을 때는 가족 모두가 절망했었는데요. 지금은 정확한 검사를 받아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초기 진단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단순히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낮다고 해서 모든 것을 치매로 단정짓기보다는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0세가 넘으신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한 번쯤은 뇌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뇌 MRI와 MRA 검사로 뇌혈관 상태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대처할 수 있거든요. 또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요. 평소와 다른 성격 변화가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 검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정확한 진단이 희망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거든요. 치매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약만 잘 먹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가족들도 좋은 약이 있다던데 비싸더라도 써보자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올바른 치료와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치매 치료약들은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를 시속 70km로 줄여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멈추게 하거나 뒤로 되돌리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더 오랫동안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최근에는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주사 치료도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문의하시는데요. 이 치료법도 진행 속도를 20%에서 30% 정도 늦춰주는 효과입니다. 완치는 아니라는 뜻이죠. 게다가 치료비가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고요.
뇌부종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75세 정만성 님이셨는데요.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새로운 주사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돈은 문제가 아니다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셨거든요. 처음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줄어들고 일상생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죠. 하지만 1년쯤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어요. 월 3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계속 감당하기가 힘들어졌고요. 무엇보다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뇌 MRI에서 미세한 뇌부종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계속 치료를 받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가족회의를 거쳐서 주사 치료는 중단하고요. 대신 기존 경구 치료약과 함께 생활습관 관리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오전 1시간씩 동네 산책을 하고요. 오후에는 치매 예방센터에서 하는 인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또 평소 좋아하시던 서예를 다시 시작해서 주 2회씩 노인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글씨를 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비약물적 관리가 상당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주사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우울했던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어나고요.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가족 전체의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함께 꾸준한 운동, 사회적 활동 참여를 통해 안정적으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비싼 주사보다도 매일매일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치료법의 현실적 한계와 함께 종합적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대 효과, 부작용,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상의하시고요. 무엇보다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운동, 식습관, 수면, 사회활동 등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병원을 찾으시지만요.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그보다 훨씬 앞서 시작됩니다.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은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15년 전부터 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기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6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 이 시기에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10년 후, 15년 후의 뇌 건강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척 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면서 하루 종일 쌓인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특히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들을 말입니다. 이 과정을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충분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의 효과도 정말 놀랍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에서 BDNF라는 뇌영양 인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돕고요. 기존 뇌세포들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세포들이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이런 원리를 실생활에 잘 적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69세 오명자님이셨는데요. 5년 전 남편분이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서 본인도 예방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남편을 돌보지라는 절실함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하신 것이죠. 먼저 수면 패턴을 바꾸셨습니다. 평소 밤 12시가 넘어서 주무시던 것을 10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드시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 가셨어요. 처음에는 일찍 잠들기가 어려우셨지만요. 저녁 식사 후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대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시면서 점차 적응해 가셨습니다. 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빠르게 걷고요. 주 3회는 근처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헬스장이냐고 망설이셨지만요. 요즘은 동네에서 가장 건강한 70대라고 농담하실 정도로 체력이 좋아지셨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뇌 활동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평생 손으로 하는 일이 많지 않으셨던 분인데요. 손글씨 쓰기를 새로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일기를 쓰시고 좋아하는 시나 글귀를 정성스럽게 써보시는 것이죠. 또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셔서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요. 온라인으로 건강 정보도 찾아보시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 이런 생활을 지속한 후 받은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 MRI에서 동년배 평균보다 뇌 위축이 적었고요.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으셨어요. 담당 의사가 이 정도 나이에 이런 뇌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은 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시작했던 건강관리인데요. 지금은 나 자신이 너무 건강해져서 매일이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현재도 치매인 남편분을 정성스럽게 돌보시면서도 본인의 건강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냐고 물어보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와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답하신다고 하더군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들의 누적 효과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규칙적인 수면, 손글씨 쓰기, 새로운 것 배우기 같은 일들이요. 개별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몇 년간 꾸준히 지속하면 뇌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들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피아노 연주, 서예, 뜨개질,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들은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활동들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과정은 뇌의 종합적인 훈련이 됩니다. 특히 소리내어 읽기는 더욱 효과적이에요. 시각, 청각, 언어 영역이 모두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성취감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동네 모임이라도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 즉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녹색 채소 등을 꾸준히 드시고요.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은 줄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이나 활동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본인이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60대 중반이든 7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 걷기, 하루 한 페이지 책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불안한 마음,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조금은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치매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울증 같은 다른 원인일 수도 있고요. 설령 치매라고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10분 더 일찍 잠자리에 들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걷기, 스마트폰 보는 시간에 책 한 페이지 읽기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시고요.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저와 함께 준비해 나가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을 잊고 물건을 두고 말하려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마다 나 치매 오는 거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십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매처럼 보이지만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관리하면 늦출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어요. 혹시 치매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며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스스로 걱정하며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치매가 아닌 다른 문제로 진단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노인 우울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우울증은 젊은 시절의 우울증과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슬프거나 우울하다는 감정보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중력 부족, 말수가 줄어드는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잠이 잘 오지 않고 몸에 힘이 빠지며 예전에 즐기던 일들에 흥미를 잃게 되면서요. 자연스럽게 뇌 기능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기억력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축소해서 말씀하시는 반면요.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더 심각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시며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죠. 몇 달 전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73세 김순덕님이셨는데요. 처음 오실 때는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선생님, 저 치매 맞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지내시면서부터 이런 증상들이 시작되었다고 하셨어요.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고요. 낮에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약간의 저하가 보였지만요. 뇌 영상 검사에서는 나이에 비해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울척도 검사에서 중등도의 우울증이 확인되었죠. 그분께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고요. 동시에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약 3개월 정도 지나자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많이 맑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현재는 항우울제 치료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합창단에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일주일에 2번씩은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계십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인지기능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내가 치매인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데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인 우울증은 치매와 달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사회적 활동을 늘리고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가면 기억력도 함께 회복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들어 잠이 잘 안 오거나 예전에 즐기던 일들이 재미없어지고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면서 동시에 기억력 저하를 느끼신다면요.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더 빠르고 안전한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진짜 걱정해야 할까요? 단순한 건망증과 초기 치매를 구분하는 것은 때로는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관찰입니다. 본인은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데 가족들이 요즘 좀 이상해라고 말한다면 귀 기울여야 합니다. 평소 성격과 다르게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의심이 많아지거나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행동들이 나타날 때 특히 주의해야 하죠. 또 하나 중요한 구분점은 방향 감각입니다. 평소 잘 알던 길에서 길을 잃거나요. 집 근처에서도 헤매는 일이 생긴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나 날짜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난해 이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78세 박철수님이셨는데요. 처음에는 아드님이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다며 모시고 오셨습니다. 본인은 별로 문제 없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검사 받는 것을 꺼려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칠 전에는 평소 매일 다니던 동네 슈퍼마켓에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못 찾아서 1시간 넘게 헤맸다고 하더군요. 또 평소 온순하고 말수가 적으셨던 분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시고요. 며느리가 자신의 물건을 숨긴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날 점심 메뉴를 3번이나 물어보시는데요. 답해드려도 10분 후면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분들도 본인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요. 조기 발견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요. 진행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현재는 치매 진행 억제 약물을 복용하시면서 주 3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가족분들과 함께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고요.
예전에 즐기시던 바둑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서 일상생활은 거의 독립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가족관계도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가족의 관찰과 조기 개입이었습니다. 만약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어갔다면 더 심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치료 효과도 지금보다 훨씬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걱정한다면요. 본인이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앱들이 있으니 먼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조기 발견이 가져다주는 희망입니다. 치매라는 진단이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부터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를 계획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적절한 치료로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종합적인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지기능 검사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드물지만 뇌종양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나 비타민 결핍 같은 교정 가능한 원인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혈액 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뇌 MRI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뇌의 구조적 변화, 혈관 상태, 그리고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나이가 있으니까 굳이 그런 큰 검사까지 해야 하나라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확한 진단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몇 년 전 만났던 71세 최영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6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걷기가 힘들어지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서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저희를 찾아오신 것이었죠. 처음 배웠을 때는 정말 전형적인 치매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방금 전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뭔가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증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고 보행 장애가 함께 나타난 점이 특이했거든요. MRI 검사를 해보니 뇌 한쪽 부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지만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눌러서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신경외과와 상의해서 수술을 진행했고요. 수술 후 약 3개월이 지나자 기억력이 상당 부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요. 일상생활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까지 좋아지셨어요. 현재는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에 치매라고 진단받았을 때는 가족 모두가 절망했었는데요. 지금은 정확한 검사를 받아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초기 진단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단순히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낮다고 해서 모든 것을 치매로 단정 짓기보다는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0세가 넘으신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한 번쯤은 뇌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뇌 MRI와 MRA 검사로 뇌혈관 상태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대처할 수 있거든요. 또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요. 평소와 다른 성격 변화가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 검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정확한 진단이 희망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거든요. 치매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약만 잘 먹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가족들도 좋은 약이 있다던데 비싸더라도 써보자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올바른 치료와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치매 치료약들은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를 시속 70km로 줄여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멈추게 하거나 뒤로 되돌리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더 오랫동안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최근에는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주사 치료도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문의하시는데요. 이 치료법도 진행 속도를 20%에서
30% 정도 늦춰주는 효과입니다. 완치는 아니라는 뜻이죠. 게다가 치료비가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고요. 뇌부종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75세 정만성님이셨는데요.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새로운 주사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돈은 문제가 아니다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셨거든요. 처음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줄어들고 일상생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죠. 하지만 1년쯤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어요. 월 3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계속 감당하기가 힘들어졌고요. 무엇보다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뇌 MRI에서 미세한 뇌부종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계속 치료를 받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가족회의를 거쳐서 주사치료는 중단하고요. 대신 기존 경구 치료약과 함께 생활습관 관리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오전 1시간씩 동네 산책을 하고요. 오후에는 치매 예방센터에서 하는 인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또 평소 좋아하시던 서예를 다시 시작해서 주 2회씩 노인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글씨를 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비약물적 관리가 상당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주사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우울했던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어나고요.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가족 전체의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함께 꾸준한 운동, 사회적 활동 참여를 통해 안정적으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비싼 주사보다도 매일매일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치료법의 현실적 한계와 함께 종합적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대 효과, 부작용,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상의하시고요. 무엇보다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운동, 식습관, 수면, 사회활동 등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병원을 찾으시지만요.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그보다 훨씬 앞서 시작됩니다.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은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15년 전부터 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기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6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 이 시기에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10년 후, 15년 후에 내 건강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면서 하루 종일 쌓인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특히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들을 말입니다. 이 과정을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충분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의 효과도 정말 놀랍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에서 BDNF라는 뇌영양 인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돕고요. 기존 뇌세포들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세포들이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이런 원리를 실생활에 잘 적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69세 오명자님이셨는데요. 5년 전 남편분이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서 본인도 예방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남편을 돌보지라는 절실함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하신 것이죠. 먼저 수면 패턴을 바꾸셨습니다. 평소 밤 12시가 넘어서 주무시던 것을 10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드시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 가셨어요. 처음에는 일찍 잠들기가 어려우셨지만요. 저녁 식사 후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대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시면서 점차 적응해 가셨습니다. 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빠르게 걷고요. 주 3회는 근처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헬스장이냐고 망설이셨지만요. 요즘은 동네에서 가장 건강한 70대라고 농담하실 정도로 체력이 좋아지셨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뇌 활동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평생 손으로 하는 일이 많지 않으셨던 분인데요. 손글씨 쓰기를 새로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일기를 쓰시고 좋아하는 시나 글귀를 정성스럽게 써보시는 것이죠. 또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셔서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요. 온라인으로 건강 정보도 찾아보시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 이런 생활을 지속한 후 받은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 MRI에서 동년배 평균보다 뇌 위축이 적었고요.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으셨어요. 담당 의사가 이 정도 나이에 이런 뇌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은 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시작했던 건강관리인데요. 지금은 나 자신이 너무 건강해져서 매일이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현재도 치매인 남편분을 정성스럽게 돌보시면서도 본인의 건강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냐고 물어보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와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답하신다고 하더군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들의 누적 효과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규칙적인 수면, 손글씨 쓰기, 새로운 것 배우기 같은 일들이요. 개별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몇 년간 꾸준히 지속하면 뇌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들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피아노 연주, 서예, 뜨개질,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들은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활동들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과정은 뇌의 종합적인 훈련이 됩니다. 특히 소리내어 읽기는 더욱 효과적이에요. 시각, 청각, 언어 영역이 모두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성취감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동네 모임이라도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 즉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녹색 채소 등을 꾸준히 드시고요.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은 줄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이나 활동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본인이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60대 중반이든 7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 걷기, 하루 한 페이지 책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불안한 마음,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조금은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치매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울증 같은 다른 원인일 수도 있고요. 설령 치매라고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10분 더 일찍 잠자리에 들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걷기, 스마트폰 보는 시간에 책 한 페이지 읽기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시고요.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저와 함께 준비해 나가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살이 잘 안 빠진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엔 하루만 굶어도 체중이 쑥 줄었는데요. 이제는 아무리 덜 먹어도 몸무게가 그대로죠. 저도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60대가 넘어서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이제 나이 들어서 살 빼는 건 글렀나 하시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굶지 않고도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요. 기운도 되찾으면서 살을 빼는 방법 말이에요. 한 번에 확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바꿔서 몸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지방이 잘 타는 상태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덜 먹어야 살이 빠지지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무조건 굶기만 하면 오히려 몸이 지쳐요.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30대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요. 60대가 되면 이미 상당한 양의 근육을 잃은 상태죠.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율도 함께 떨어져요. 또한 호르몬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복부 지방이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비슷해져요. 이런 상태에서 무작정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난 72세 김정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정아님은 키 158cm의 몸무게 67kg이셨어요. 특히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요즘 애들처럼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되겠지 생각하셨어요. 아침과 점심은 거르고 저녁 한 끼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체중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체중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되면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 때 폭식을 하게 되었어요. 3개월을 이렇게 버텨봤지만 체중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졌어요. 김정아 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요. 저는 먼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럼 더 살찌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셨지만요. 각 끼니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서 총 칼로리는 비슷하게 맞췄어요. 아침엔 귀리죽 한 그릇에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엔 현미밥 반 공기에 생선 한 토막과 나물 반찬. 저녁엔 잡곡밥 반 공기에 두부 요리와 채소를 충분히. 그리고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쿼트 동작도 함께요.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운동 이것밖에 안 해도 되나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배고픔 때문에 간식을 찾지 않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체중은 2kg 정도 줄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허리둘레가 5cm나 줄어든 점이었습니다. 2달 후 김정아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체중은 총 5kg이 줄었습니다. 허리둘레는 8cm나 감소했어요. 무엇보다 기력이 넘쳐서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굶는 게 능사가 아니었구나 하시던 모습이 생생해요. 이처럼 덜 먹기보다는 대사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보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 정해진 시간에 드시면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대사도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체중보다는 허리둘레와 기력을 기록하세요. 변화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것들을 다 끊고 계신가요? 탄수화물, 고기, 기름을 살찌는 주범이라며 말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몸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몸이 지방을 제대로 태우려면 3가지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첫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초 대사율도 함께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적당한 지방이 있어야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지용성 비타민도 흡수될 수 있습니다. 68세 박문수님의 경우를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박문수님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탄수화물을 거의 드시지 않고 계셨어요. 흰쌀밥은 물론이고 과일까지 끊으셨습니다. 고기도 기름기가 있다고 해서 피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3개월을 이렇게 지내면서 오히려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졌어요. 공복 혈당은 높아지고 식후 혈당은 더 급격히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체중은 줄었지만 근육도 함께 많이 빠졌어요.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어요. 박문수님께 저는 먼저 현미와 귀리를 섞은 밥을 권했습니다. 하루 2번 드시도록 했어요. 당뇨에 밥을 먹어도 되나요? 하고 걱정하셨지만요.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꼭 넣으시도록 했어요. 아침엔 삶은 달걀이나 두부, 점심과 저녁엔 생선이나 살코기를 번갈아 드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루에 올리브유 1스푼 정도는 꼭 드시도록 했어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나물 무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견과류도 하루 1줌 정도는 간식으로 드시도록 권했고요. 처음엔 불안해하셨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당뇨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2주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먼저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복 혈당도 점점 정상 범위로 내려왔어요. 식후에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현상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달 후에는 근력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르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박문수님의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체지방률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근육량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먹는 게 뭔지 알겠어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라서 통곡물, 콩, 채소, 과일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챙기세요. 몇 끼 단백질을 손바닥 한 장만큼 드시고요. 생선, 달걀, 살코기, 두부 등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도 매일 소량씩 꼭 포함시키세요. 과일은 껍질째 통으로 드시면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매일 산책하는데 왜 배가 안 들어가죠? 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단순히 천천히 걷기만 해서는 심장이 충분히 뛰지 않아요. 지방 연소 효과가 약합니다. 우리가 지방을 태우려면 심장 박동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해요. 또한 나이가 들면서 특히 하체 근육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체 근육이 빠지면 전체 대사량이 크게 줄어들어요. 배 주변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됩니다. 74세 오미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미자님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는 것을 피하셨어요. 평지에서만 천천히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걸으셨는데도 몸무게는 계속 늘어만 갔어요. 특히 하체가 부어서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오미자님의 경우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 강도를 조금씩 올려보기로 했어요. 먼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자 스쿼트라고 하는 이 동작은 무릎에 부담이 적어요.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처음엔 5번도 힘들어하셨지만 점점 늘려가셨어요. 8번, 10번, 12번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책할 때도 방법을 바꿔봤어요. 1분간은 조금 빠르게 걸어서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2분은 천천히 걸어서 숨을 고르는 방식으로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무릎이 더 아픈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의외로 무릎 통증은 크게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리 근육이 조금씩 생기면서 무릎 주변이 더 안정되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오후에 다리가 붓는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처럼 어이구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었어요. 1달 후에는 평소 피하던 2층 계단도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보기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 오미자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체에 근력이 생기면서 자세도 훨씬 반듯해졌습니다. 걸음걸이도 안정적이 되었어요. 체중도 4kg 정도 줄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이 훨씬 활동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손주들 따라다니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따라서 운동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심장이 뛰는 강도를 조금 올리는 것이 중요해요. 대화가 조금 힘든 정도의 빠른 걷기를 해보세요. 하체 근력 운동, 짧은 인터벌을 함께 하시고요.
주 3회 의자 스쿼트 8회에서 12회를 2세트. 빠른 걷기 20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 강도를 줄이되 횟수는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운동도 하고 식단도 잘 지키는데 살이 안 빠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식욕 호르몬이 엉키게 됩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늘어나고요.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은 줄어들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돼요. 또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운 몸 상태를 만들어요. 물이 부족해도 마찬가지예요. 탈수 상태가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칼로리 소모가 거의 없어서 살이 빠질 수가 없어요. 66세 신도연님의 경우를 보시면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신도연님은 식단도 잘 지키고 매일 운동도 하셨는데요. 6개월 동안 체중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새벽 2시, 4시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밤에 출출해서 과자나 우유를 자주 드시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셨어요. 나이 들면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로워서라고 하시며요. 차 한 잔 정도로만 수분을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TV 보는 시간이 하루 5시간 이상이었는데요. 한 번 앉으면 2-3시간은 계속 앉아 계시곤 했어요. 저는 신도연님께 수면 환경부터 개선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우선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차를 드시지 않도록 했고요. 저녁 8시 이후에는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도록 권했습니다. 대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종욕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도록 했어요. 물 마시는 습관도 바꿔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이런 식으로 하루에 1리터 반 정도는 나눠서 마시도록 했어요. 처음엔 화장실이 너무 자주 마려워요 하셨지만요. 2주 정도 지나니 몸이 적응해서 밤에 깨는 횟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TV 시청 중에도 일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시도록 했어요.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등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두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는 방식으로 하니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다고 해요.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밤에 깊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야식을 찾지 않게 되었고요. 아침 식사도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 후에는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2kg이 줄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이 빠지는 게 뭔지 알겠어요 하시며 기뻐하시더라고요. 따라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목표로 하시고요. 낮에 15분 정도 햇빛을 쬐시는 것이 좋아요. 밤에는 블루라이트를 줄이고요. 물은 체중 25kg당 1리터씩 나눠서 마시세요.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나이에 무슨 살 빼기야 하고 말이에요. 사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혈압, 혈당, 관절에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요. 한번 다치면 회복도 훨씬 느려져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관리를 잘하면요.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9세 노태윤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노태윤님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어요. 허리 통증 때문에 집에서만 지내고 계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하시며요. 그냥 아프지 않고 살면 다행이지 하시며 체중 관리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따님이 걱정되어 억지로 모시고 오셨고요. 저는 노태윤님께 체중 감량보다는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드시고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시며 의심스러워 하셨지만요. 저는 계속 격려하며 함께 했습니다. 매일 식사 기록을 쓰고 운동한 시간을 체크하고요. 몸의 변화를 함께 관찰했어요. 6주 정도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계단을 한층 올라가는 것이 예전보다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허리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10분 정도는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노태윤님께 희망을 주었어요. 3개월 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중이 7kg이나 줄었고요.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30분 정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기뻤던 것은 손자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2주 후 노태윤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살면서 이렇게 몸이 가벼운 적이 언제였나 싶어야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따님도 아버지가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을 오랜만에 봐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처럼 체중 감량보다는 몸의 기능 회복을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근육을 늘리고 대사를 살리면 체중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12주 목표를 세우고 매일 체크리스트에 표시해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산책 약속을 잡아서 꾸준히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60대 이후에도 우리 몸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굶지 말고 잘 먹고 잘 자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몸의 시계를 다시 돌려보세요. 오늘 한 걸음, 오늘 한 숟가락이 여러분을 더 건강한 내일로 데려다 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빠뜨려도 괜찮고 가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해봅시다.